안녕하세요. 엄브레라 리서치 플랫폼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7월 18일용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경기 둔화를 반영 중이다. 그 다음에 수요 감소로 인한 실적 충격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뚜렷한 추세를 보이긴 좀 어렵다. 다만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잃을 게 없다. 악재는 다 나와서 이제는 좋은 뉴스에 좀 더 시장은 좋아진다 라고 보는 파가 있고, 아니다, 지금 실적은 하향 조정이 한 번 더 돼야 되니까 조심하자, 요런 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황을 얘기하기에는,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장에서 단기로 봐야 될 이슈는 당연히 미국 달러의 강세입니다. 한국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유리한 국면이냐,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올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달러의 극심한 강세 이후에 소폭 조정이 나오면 조금의 호재가 있어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정말 부럽죠.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회수하는 초기에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편에 있는 통화들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충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수요,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단 이슈, 그 다음에 공급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보면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키팩트는 아시는 것처럼 환율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연초 대비 위안화를 한번 보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강세랑 약세랑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유로화나 유로화,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완전히 다 진짜 속된 말로 작살이 났죠. 그래서 달러와 대비 반대 통화들은 다 안 좋은데, 지금 엔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만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우려가 될 때 중국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M2 증가율이 그렇게 높아졌어도 PMI가 조금 올라와도 화학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구리나 어떤 철강, 철광석 이런 것들이 신저가를 가는 걸 보면은 경기가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거는 환율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율만 보면 해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주식보다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주식의 어떤 반영보다는 환율이 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환율을 예측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환율은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때문에 중국이 좋았던 거지 중국의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 여기 보시면 중국 제조업 PMI는 지금 M2 증가율로 지수준율 인하와 M2 증가율로 버텼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은 이렇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적에 또 언제 충격을 주냐? 이 정도 주는데, 이게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파, 그 다음에 아직은 덜 반영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파,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자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선반영됐다고 하는 파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조그만의 주가가 좋은 뉴스만 나와도 요즘에는 좀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미리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PER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PMI 관련된 이제 실적은 2분기 실적을 저희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의 내용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3분기 때 돌아서느냐 마느냐에 대한 가늠을 좀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다만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력을 줄였어요. 사실 경영자가 인력을 줄이는 행위가 굉장히 힘든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간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또 바닥을 논할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원달러 환율이 슈팅을 했고, 당연한 얘기죠.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국이 50bp 올리고 미국이 75bp 하면 금리 역전. 연말에 센트럴뱅크에서 예측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 3.2, 3.25, 한국이 3.5를 예상하는데, 정작 기축통화인 나라랑 이게 25bp밖에 차이가 안 난다. 계속 환율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대형주가 지수가 2,400에서 2,200원, 2,300원 안 깬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빠지니까 그냥 바로 깨졌죠. 네이버 카카오들이 바닥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형주가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실적 우려는 2분기를 통해서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컨빅션을 가지긴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세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반도체로 좀 옮겨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지난주부터 이런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에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뒤늦게 반등하는 모습,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전략의 하나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악재는 반영됐으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저점이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한번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MC 7월 FOMC가 있긴 한데 이제 내용이 CPI 13일날 나왔던 CPI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좀 식상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RSI 모델로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다 42%, 47%라서 둘 다 지수 대비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47%면은 사실 업사이드도 제한되고 다운사이드도 제한되고 약간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인지 고점인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유가가 지금 주말에 화두긴 했었는데 사우디와 이제 미국이 만나서 이제 유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방금 뉴스가 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뉴스가 났냐면 유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펙 회의로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2, 3주 후에 열릴 오펙 회의까지 유가의 향방은 또 잘 모르겠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진 게 사우디와 미국이 만난다고 해서 만나면 증산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로 일단 유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요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을 다시 한다면 다시 또 시크리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시크리컬이냐 아니면 낙폭과대 성장주의 되돌림 지속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의 향방이 더 중요한 구간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더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노드스트림에 제공하는 러시아 가스가 7월 22일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로 쪽은 계속 지금 러시아가 전쟁 핑계대고 가스를 안 준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 좀 부담스러워지겠죠.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좋아야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반대편에 제일 중요한 게 엔화인데 엔화는 벌써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고 유로화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인 뉴스 미국은 금리를 올릴 만큼의 펀더멘탈 대비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결론적으로는 힘든 구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구간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뭐 단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뭐 요만큼 조정은 나와도 다시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형주가 납법과대가 오른다 하더라도 진짜 5에서 10% 뛰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차트 보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살까 말까, 메모리 업황 어때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돌았을 때 외국인들 살 때 같이 샀다가 외국인들 팔면 매수가 좀 줄어들거나 이러면 바로 도망치는 그런 오나미 전법, 그런 거 빼고는 지금 수익이 쉽게 날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 한국은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거로 일동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계속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과연 이게 진행이 될 거냐, 이건 또 확진자 Q와 또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관심 있게 바라보다는 한국에는 이런 이슈들로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는 일주일 동안 누적 기관 순매수를 봤더니 누적 기관 순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단키트 사이클 지금 뭐 한 6번, 7번 나왔나요? 이런 파동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컨빅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진단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캐시가 많아서 M&A도 하고 뭐 하면은 엄청 좋지 않냐, 이런 똑같은 로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싫어하는 분들은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가진 캐시로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을 인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요것도 또 찬반 논란이 계속 있어서 하는 분만 계속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법과대 2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납법과대인데 네거티브 전략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화학은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원가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보다 더 작아서, 그러니까 원가보다는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스퀴즈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걷다가 부진한 이 Q가 수요가 부진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화학은 일단 빼고, 은행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리 하락, 주택금리 상승, 이거는 님이 지금 오르고 있어도 어차피 빠져요. 정부 정책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다음 스마트폰 2분기 재고 이슈 때문에 3분기 성수기까지 또 실적 부진이 예상돼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 팔아야 됩니다. 3분기 때 QOQ로 좋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설, 원자재 부담, 건기 지연 등으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요 4개의 섹터를 빼면 반도체, 음식료, 조선, 2차전지, 보험 이렇게만 남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쉬었던 반도체부터 먼저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 올리자, 한번 따라와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IT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원가 상승으로 이제 8에서 10%인가요? 이제 가격 정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단에 있어서 피를 올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보루죠. 근데 이러한 피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뭔가 스프레드처럼 정가가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쉽게 오랫동안 지속되긴 좀 힘든 구조라는 거는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 관련된 수요 관련된 것보다는 공급단의 이슈, 그 다음에 공급단에서 나온 가격 정가, 이 가격 정가는 원재료 상승의 영향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되는 뉴스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을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로직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사실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측에서 2분기 실적이 선반영이니까 먼저 사서 들어가 있자 이거보다는 일단 2분기 실적을 하나하나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똑같은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분기 힘든 시장 환경 속에서 성장주인데 이제 멀티플이 높아서 이제 많이 빠진 이제 고점 대비 거의 종목들 보면은 40% 50% 이상씩 빠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한 종목 중에 이제 원택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 미용 애들은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된 노트는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드렸고, 뭐 4월달에 미팅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바뀐 게 없어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뉴스랑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풀어보는 시간. 네. IMF 총재가 23년까지 인플레가 지속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 기대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수요가 지금 꺾인 것도 아닌데 인플레가 높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인상 먼저 때리자 라는 게 중앙정부의 스탠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게 대응을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확 튀어오르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뭐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더 옥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경기가 더 위축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분기 1회 이제 외권협이라는 협회에서 이제 3월 대규모 마진콜에 이제 계기로 해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환율이죠. 이제 국민연금하고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환율,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한국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전보다 저희가 테슬라도 많이 사고, 그전보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도 많이 사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달러 수요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을 이제 26%에서 30%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데, 달러 수요가 계속 되면서 이제 환해지를 안 하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해지를 많이 안 한다. 뭐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해외 투자할 때 환해지 다 하고 가면은 뭐하러 해외 투자합니까? 네. 어느 정도 환도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환해지를 하는 거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이 이제 달러가 해외로 가는 아웃플로우가 한국한테는 더 부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 뭐 위에 있는 보건복지부까지 정부가 이제 손을 뻗쳐서 해외 투자를 천천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갑자기 기름값 내용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CT는 이제 유가는 올해 말 45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원유 수요가 줄여서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CT도 뭐 글로벌 IB고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IB인데 유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유 수요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웃돌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진입하더라도 기름 수요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80에서 90에서 140달러 왔다 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정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0불에서 45불로 가면 다들 경기 침체라고 하고 도망갈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컨트롤 시장의 주간 요약을 이렇게 올려드렸고,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대비 고점 조정폭을 좀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코스피만 조금 하락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코스피는 왜 하락했죠? 다른 게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우와 나스닥이
고점 대비 조정폭 기준으로는 훨씬 더 한국 대비 언더퍼폼에서 완전히 역전해 버렸어요. 엄청 못했거든요. 마이너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까지 갔으니까 이게 거의 20%를 나스닥이 아웃퍼폼 한 겁니다. 뭐 나스닥이 15% 오르고 코스닥이 5% 빠지면 뭐 2000포인트 아웃퍼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닥의 연초 대비 수익률 갭도 거의 줄어들고 있고, 뭐 오히려 약간 추세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뭐 달러 자산만 있는 나스닥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올라도 한국은 계속 소외 지속될 가능성. 연초 대비 수익률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여기 한번 볼까요? 거의 동일하고요. 항생만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요 앞쪽에 있다가 약간 하락, 항생이 뭐 2등 정도 하다 1, 2등 하다 2, 3등 하다가 4, 5등으로 내려온 그런 수준. 그 다음에 3개월 수익률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반도체 반등으로 소폭 순위가 상승했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약간 점프를 했고, 나머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대만하고 브라질은 여전히 3개월 수익률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순위 변동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관련해서,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갔다 약세로 갔다 하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더 이상 빠지진 않겠구나 하면서 위안화가 중국이 굉장히 아웃퍼폼 했다가 지금 보면 중국이 힘이 오히려 빠지고 있죠.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다 미국이에요. 다 미국 천조국, 저희가 얘기하는 천조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를 투자하는 게 반등을 가장 쉽게 먹는 법이죠.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늦게 빠진 대만이 한국보다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왜 대만 안 빠지냐, IT 수요 안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깜놀하면서 IT를 같이 패서 저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점이 나오니까 또 주가가 또 거기서부터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부상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수익률의 지수 변동이 좀 많았다라는 게 의미고요. 다음 반도체와 하이닉스, 다음 바이오 ETF와의 상관관계를 그려본 건데, 요게 이제 4개월 연속 하락에서 2주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몰랐어요. 뭐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가냐 아니면 뭐 다시 이렇게 해서 빠지냐, 이렇게 하는 건데, 셀트리온이 빠지고 하이닉스가 오르면 또 이런 트렌드가 또 가겠죠. 기관들이 또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공급단에서의 투자 축소나 뭐 가격 인상과 전과, 낙폭과대 되돌린 구간에서 2주 정도 반도체가 바이오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아웃퍼폼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이거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했습니다. 소폭 순매수. 정말 여기 뭐 간에 기별도 안 되죠. 기별도 안 가는데 소폭 순매수 했고, 곧버스도 조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외국인들이 이제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7,300억 샀는데, 대형주를 거의 1조 정도, 9천억 정도 샀고, 특히 뭘 많이 샀냐면 전기전자와 일단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운수장비, 자동차, 통신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약간 환율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 같지 않나요? 환율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그냥 반도체 대형주 사서 뭐 물량 뛰기 하는 5% 10% 뛰기, 이게 지수가 다시 2,500, 600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뭐 수급이 쏠리면은 또 이쪽으로 풍선효과처럼 저쪽 코스닥 안 좋은 거 빼가지고 반도체 사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어요. 환율을 단기 피크로 보고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지수가 또 많이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선물을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눌러놓고서 네, 박스권 눌러놓고 지금 현물을 사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좋은 뉴스 나오면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50bp가 오르게 뭐 그러면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 납법과대 대형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와 시크릿컬을 보면 시크릿컬 조정이 셌죠. 이게 요만큼 이제 유가 때문인데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제 움직이겠죠. 성장주가 납법 과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거의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이다. 쉽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사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팔기 시작해요. 7월달 들면서 7월 들어서 개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파니까 반등이 바로 나오죠. 귀신 같습니다. 바닥에 지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실적 보고 안 움직여서.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반도체를 살까라는 거는 그냥 반도체의 어떤 좋은 뉴스보다는 그냥 단기 플레이를 $1가 이렇게 오버슈팅 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오고 요만큼만 올라가면 이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낙폭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요만큼 눌려있던 거 뭐 요만큼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가 이렇게 되면 항상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러 보세요. 달러 이렇게 하다가 달러 요만큼 빠질 수 있거든요. 요만큼 빠지는 거 보고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자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로가 또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유로가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 여기서 숏을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올라와야 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요 정도의 낙폭과대 되돌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세가 바뀐 건 아니죠. 그래도 추세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어올리고 이제 다시 빠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호주 달러도 이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빠졌죠. 최근에. 구리 보시면 뭐 진짜 뭐 약간 바이오 에로 실패한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빠져있고 지금 경기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건 미국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박스권의 상단을 줄이면서 다시 빠지고 있어요. 폴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솔라 인덱스가 오르지 못하면 시원하게 오를 수가 없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써놨고 달러랑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선반 중이다. 호주랑 유로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 같지만 단기로 되돌리면 가능한 낙폭과대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가 주간으로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크립토 사실 10% 오른 거를 올랐다고 보기엔 좀 힘들죠. 네, 에너지 가격이 이제 천연가스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유가가 주간으로 한 6.8% 하락했고 이거는 바이든이 사우디를 만나러 간다. 요거 때문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돌리면서 다시 옛날 사이클로 다시 갈 수 있나? 지금 보면 LX 인터 이런 거 엄청 빠져 있거든요. 실버기 실적도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되돌림 LX 인터나 이런 것들이 유가 반등하면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CRB 인덱스가 주간으로 3.5% 크게 빠졌네요. 크게 빠졌고 풍력도 빠졌습니다. 이제 풍력은 진짜 얘기 나올 때 트레이딩 하지 않으면은 장투에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펀드 할 때도 굉장히 계륵 같은 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덱스의 강한 상승 이후에 다 쪼그라들었죠. 사실 크립토 먼저 맞았고 커머디티도
유가 빼고 먼저 맞았고 유가가 지금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아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거의 코스피 지수랑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보면 지수는 덜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수도 재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역시 2주 연속 지금 꼭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RSI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이게 뭐 여기까지는 와야 뭐 이게 바닥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야 꼭지네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요 부분이 아니면 되게 애매하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럼 코스닥도 지금 꼭지 짚고 내려왔죠. 이거는 약간 느낌 아닌 느낌으로 지금 산을 그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언더퍼폼. 그러면 코스닥 종목 언더퍼폼하고 코스피를 들어 땡기면은 사람들이 또 허탈감에, 왜냐면 지금 코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포트를 많이 채워놨을 거겠죠. 뭐 한 70% 이상 개인 투자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반대로 가면 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코스피 RSI 증권이 이제 바닥에 나왔고, 뭐 증권은 진짜 왔다 갔다 되게 보폭이 좋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시장은 삼전 한익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브렐라가 제가 7월 말까지 본사 그 신수동에 꼬마 사옥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90에서 한 95% 정도 외관은 된 것 같아요. 외관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차장 포장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다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집에 이제 뭐 신규로 입주해서 뭐 박스 뜯고 막 이렇게 한다고 바로 누구를 초대할 수가 있지 않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완공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이 완공, 뭐 준공은 5월 말에 났습니다. 네, 건물로 쓸 수 있는 건 5월 말에 났고, 5월 말에 오셨던 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보시면은 이게 먼지 먹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공됐다고 해서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완공됐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에요. 누구를 초대해서 여기서 미팅을 하려고 하면은 안에를 좀 꾸며야 됩니다. 어떻게 저기 오피스텔에서 신규 오피스텔 입주했다고 해서 바닥에 박스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맥주 먹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최소 한두 달은 내부를 정비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제가 뭐 VVIP나 앱 구독자 위주로 먼저 좀 소규모로 오픈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일반 개인분들한테 좀 컨텐츠나 이런 걸로 하면서 조금씩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브렐라랑 관련이 없는 분들은 아예 출입이 좀 안 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호주 갔다 온 이후로 컨디션도 그렇고 요 부동산 프로젝트 완공하면서 그렇고 주식에 이제 뭐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뭐 특별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뉴스 나오는 거 뉴스대로 사고 팔고 뭐 하이브인가 했다가 하이브 아니래 하고서 뭐 이런 시장이 계속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뭐 제조업에 뭐 환율에 영향이 없는 이렇게 엔터로 가야 돼 뭐 약간 뭐 이런 로직은 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 신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비중과 본인의 컨빅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8, 9월까지 풀 비중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요때 죽는 거죠, 사람. 이제 앞에 움직이니까 뭔가 채워서 가져가고 싶어서 수익 메이크업도 하고 싶고, 오래 깨진 거 생각하면 풀로 해가지고 풀로 비중을 지른 다음에 5% 10%만 딱 먹으면 올해 다 플러스 날 것 같은데, 이 생각에 이제 한번 여기서 스텝 잘못 밟으면 올해 내내 그 다음에 정작 턴에서 올라가서 남들은 확인하고 계속 비중을 채울 때 본인만 비중이 단기 트레이딩 성공했으니까 비중이 없겠다, 뭐 다 팔자, 나는 욕심이 없다, 올해 보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짧게 먹고 짧게 파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주식을 들고 가라고 이제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 바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어떤 업황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런 뭐 2차 전지도 뭐 실적 가격 2분기 실적이 가격정가 안 된다 이런데 실적 잘 내놓고 대주주 양아치가 이제 팔려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건데, 이런 실적만 보고 한다고 모든 회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매니지먼트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애널리스트가 못 쓰는 부분이라도 잘 뉴스를 뉘앙스를 보시면은 기자분들 어떻게 쓰셨나 보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플랫폼의 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